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어떻게 악몽으로 바뀌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했던 민준 오빠와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부모님이 안 계신 저에게 민준 오빠는 세상 전부였거든요. 서연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객들의 축하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식장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예쁜 며느리,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지만 원래 그런 성격이려니 했죠.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 대신 시댁에서 첫날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민준 오빠가 해외 출장 일정 때문에 신혼여행은 한 달 뒤로 미뤄졌거든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쉬다 가렴. 신혼여행 전까지 여기서 지내. 시어머니의 제안에 민준 오빠도 좋다고 하셔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시댁은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였는데 생각보다 집안 분위기가 조용했어요. 시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으셔서 식사 내내 시어머니 눈치만 보시더라고요. 저녁 식사 자리는 좀 어색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제 재산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서연이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물이 강남에 있다며 꽤 크다고 들었는데. 아, 네. 작은 상가 건물이에요. 작긴. 요즘 강남 건물이 얼마나 비싼데. 우리 민준이가 복 터졌네. 그 말을 들으며 조금 기분이 이상했지만 웃으며 넘겼어요. 민준 오빠도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죠. 어머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 아들 말이 법이지. 시어머니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준 오빠 방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께서 물 한 잔을 들고 오셨어요. 신랑 신부가 목마를까봐 물 갖다 놨어. 밤에 목 마르면 마시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잘 자거라. 방문이 닫히고 민준 오빠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고생했어, 서연아. 오늘 하루 피곤했지? 응. 근데 행복했어. 오빠는 금방 잠이 들었지만 저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집에서의 첫날 밤이라 그런지 마음이 두근거렸거든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이 희미한 달빛에 반짝였어요. 시어머니의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물컵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요. 한밤중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눈을 떴는데 민준 오빠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는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조심스럽게 일어났죠. 복도로 나서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길에 시부모님 방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아직 안 주무시나 보다 싶었는데 그냥 지나치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건물만 손에 넣으면 우린 평생 놀고 먹어.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지 싶어서 귀를 기울이게 됐죠. 하지만 어떻게 할 건데. 서연이가 살아있는 한 그 건물은 시아버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현이 사고로 죽으면 되잖아. 자동으로 민준이가 상속받게 되어 있다고.
배우자 상속 1순위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사고로 죽으면이라니요? 제가 잘못 들은 게 분명할 거예요. 그래도 그건 너무 위험하잖소.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위험하긴. 그래서 천천히 가는 거지. 오늘부터 시작이야. 오늘부터라니. 내가 방에 갖다 놓은 물 있잖아. 거기다 약 탔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물이라고요? 아까 시어머니께서 친절하게 갖다 주신 그 물컵 말인가요? 당장 죽는 건 아니고 조금씩 몸을 망가뜨리는 거야. 석 달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병으로 죽을 거라고. 의심받을 일도 없어.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민준이. 그 녀석이 뭘 알겠어. 마마보이 주제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제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그나저나 그 건물 시세가 얼마라고 했지? 200억은 좋게 넘는다고 하더라고. 강남 한복판이잖아. 200억, 평생 일해도 못 벌 돈이네. 좋아. 당신 말대로 하자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서 화장실로 갔는데 변기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죠. 제 시댁 식구들이 절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것도 제 재산 때문이라니요? 아니야. 아니야.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놨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들은 건 분명한 거였어요. 전현이 사고로 죽으면 오늘부터 시작이야. 물에 약을 탔어. 심장이 미칠 듯이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지날 때 시부모님 방은 조용했고 불도 꺼져 있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방으로 돌아왔는데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투명한 물컵이었는데 지금은 독이 가득 든 독약처럼 보였죠. 달빛에 반짝이는 물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준 오빠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서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계셨어요.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제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신다고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이 전혀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제 옆에서 규칙적으로 숨 쉬는 오빠의 소리만 들렸죠. 평소 같으면 그 소리가 편안했을 텐데 지금은 무섭기만 했던 거예요. 물컵을 볼 때마다 손이 자꾸 떨렸어요. 저 물을 마시면 저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고 석 달 뒤면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힘들게 지켜온 부모님의 유산은 시댁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고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는데 지금은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자면서 그저 민준 오빠의 얼굴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혹시 오빠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아니에요. 민준 오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 안에서 의심의 씨앗이 싹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이 트기 시작할 때까지 저는 그렇게 깨어 있었어요. 침대 옆 물컵만 계속 바라보면서 말이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어요. 민준 오빠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보면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죠. 설마 정말 그럴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과 분명히 제가 들은 게 맞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서연아, 일어났어? 잘 잤어? 민준 오빠가 눈을 뜨면서 환하게 웃으며
제 이마에 키스를 해주셨는데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어요. 단 1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오빠가 일어나면서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물까지 갖다 놨네. 역시 우리 어머니 세심하셔. 그 말을 들으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물컵을 들려고 손을 뻗는 순간 제가 얼른 가로막았죠. 아, 그거 내가 마실게. 오빠는 내가 새로 따다 줄게. 왜? 그냥 이거 마시면 되지. 아니야. 이건 미지근해져서 내가 시원한 거 따라올게. 오빠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묻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물컵을 들고 화장실로 갔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철벅거렸죠. 변기 뚜껑을 열고 물을 버리려다가 멈췄어요. 아니야, 이건 증거일 수도 있어.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면 이불 안에 정말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컵을 들고 방으로 돌아와서 가방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숨겼어요. 그리고 새 물컵에 물을 따라서 오빠한테 갖다 드렸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아, 화장실도 갔다 왔어. 거짓말이 자꾸 늘어나는 게 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식탁으로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준 오빠가 제 손을 잡고 같이 나가자고 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죠.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최대한 평소처럼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잘 잤니? 우리 며느리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지?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어젯밤 들었던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낯선 곳에서 자려니까 좀 설쳤어요. 그랬구나. 오늘은 푹 쉬어야겠네. 우리 민준이가 잘 챙겨줘야 할 텐데. 시어머니는 상냥하게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제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웃음이었는데 지금은 가면을 쓴 것처럼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훔쳐봤어요. 두 분은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는데 저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죠. 밥맛이 전혀 없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억지로 먹었어요. 서연아, 괜찮아. 얼굴색이 정말 안 좋은데. 민준 오빠가 걱정스럽게 물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어제 결혼식에 피로연까지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오늘 푹 쉬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들었던 대화로 가득했어요. 석 달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병으로 죽을 거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 오빠가 출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회사 잠깐 들렀다 올게. 신혼휴가 전에 정리할 게 있어서. 응, 다녀와. 오빠가 나가고 나니까 저 혼자 방에 남겨졌어요. 가방에서 물컵을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죠. 투명한 물이 햇빛에 반짝거리는 게 너무나 평범해 보였어요. 정말 이 안에 독이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예민해져서 멀쩡한 물을 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나야. 들어가도 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물컵을 다시 가방에 숨기고 대답했죠. 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침대에 앉으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피곤해 보이네.
오늘 아침에 물도 안 마시고 갔던데 목 안 말라?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물 이야기를 하시다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물은 마셔야지. 내가 새로 갖다 줄까? 아니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너무 강하게 거절해서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죠. 서연아, 혹시 어젯밤에 잠 설쳤니? 뭔가 소리 들었던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제가 복도에 서 있던 걸 아시는 걸까요?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우리 집이 밤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좀 나거든.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이 저를 관찰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뭔가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래? 다행이네. 그럼 오늘 푹 쉬고 저녁 때 보자.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창밖을 보니까 화창한 봄날이었는데 제 마음속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이 집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민준 오빠가 먼저 일어났어요. 저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민준 오빠는 평소처럼 상쾌한 표정으로 씻으러 가더라고요. 저도 억지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식탁에 앉은 민준 오빠의 얼굴색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안색이 창백하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오빠,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준 오빠가 배를 살짝 움켜쥐면서 속이 안 좋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속이 안 좋다고요?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는데 민준 오빠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어제 저녁에 주신 물 마셨더니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제 저녁에 주신 물이라고요? 제가 방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또 물을 갖다 주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그냥 정수기 물인데 이상하다면서 혹시 체한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제 눈엔 그 표정이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민준 오빠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배를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저는 다급하게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먼저 대답하셨죠. 병원까지 갈 것 없이 그냥 소화제 먹고 쉬면 나을 거라면서 회사도 오늘 쉬라고 하셨어요. 민준 오빠는 괜찮다면서 출근해야 한다고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시 주저앉더니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저는 민준 오빠를 따라가려다가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얼어붙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그냥 배탈 난 거라고 하시곤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안에서 들리는 민준 오빠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민준 오빠가 나왔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민준 오빠가 미안하다면서 물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생수병을 들고 왔어요. 절대 정수기 물은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민준 오빠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침대에 누웠는데 계속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어요. 제가 정말 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민준 오빠는 괜찮다면서 조금만 쉬면 나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 오빠의 상태는 더 악화됐어요.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으며 화장실을 오가는 횟수도 늘어났는데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웠어요.
점심때가 되자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점심은 먹어야 한다면서 죽 끓여주겠다고 하셨어요. 민준 오빠가 먹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뭐라도 먹어야 기운이 난다면서 약도 지어다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끼어들었어요. 그냥 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약 말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병원은 무슨 그냥 배탈인데 괜히 병원 가서 돈만 쓰지 말고 집에서 푹 쉬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제가 더 말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내가 우리 아들 몸 상태 제일 잘 알아. 어릴 때부터 소화기가 약해서 가끔 이래. 걱정 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는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평범한 배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민준 오빠는 거의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가 됐어요. 침대에 누워서 쉬는만 하는데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이대로 시어머니 말씀만 듣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민준 오빠를 보면서 어젯밤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석 달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병으로 죽을 거야. 이렇게 조금씩 몸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물컵을 꺼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게 정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물 때문에 민준 오빠가 이렇게 아픈 걸까요? 민준 오빠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들으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민준 오빠가 침대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지만 지금은 전화를 걸어야 했죠.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요. 수진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언니가 받더라고요. 신혼여행 잘 다녀왔냐는 언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이상했던지 수진 언니가 바로 알아챘나 봐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어젯밤에 들었던 대화부터 지금 민준 오빠의 상태까지 모든 걸 쏟아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물에 독을 탔다는 대화를 들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민준 오빠가 그 물을 마시고 심하게 아프다는 것까지 전부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 언니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가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진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수진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지더니 그 물컵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면서요. 저는 가방에 잘 숨겨뒀다고 했고 언니는 민준 오빠 상태가 그렇게 안 좋으면 무조건 병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민준 오빠도 안 가려고 하고 시어머니도 막는다고 하자 수진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쟤라도 결심해야 한다면서 이건 장난이 아니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했죠. 언니가 아는 약사 선배한테 부탁해서 물 성분 분석을 해보자고 했는데 일단 병원 가고 나중에 물컵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수진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죠.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민준 오빠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았어요. 얼굴은 창백을 넘어서 거의 흑빛이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갈라져 있었거든요. 제가 병원 가자고 간절히 말하자 민준 오빠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았죠. 저는 민준 오빠를 부축해서 일으켰는데 몸무게를 거의 제게 기대는 바람에 비틀거릴 뻔했어요.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타나셨죠. 시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물으셔서 병원 간다고 했더니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약 사다 준다고 했는데 괜히 병원 가서 돈만 쓴다고 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지더니 같이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인데 안 갈 수 없다면서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같이 가시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죠. 셋이서 택시를 타고 근처 응급실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민준 오빠는 계속 신음했고 저는 민준 오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뒷좌석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는데 묘하게 담담한 표정이더라고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민준 오빠를 들것에 눕히자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저는 어제부터 심한 복통과 설사를 하고 있다면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죠. 의사 선생님이 민준 오빠의 상태를 확인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급성, 독성 반응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떤 음식이나 약을 드셨냐고 물으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른 대답하셨어요. 집에서 먹인 건 평소에 먹던 음식뿐이라면서 특별한 건 없었다고 하셨죠. 의사 선생님은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다면서 일단 입원 절차 밟고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는데 우리 민준이 괜찮겠냐면서 독성 반응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너무나 진짜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민준 오빠가 입원하고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복도에 서서 수진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다는 거, 의사 선생님이 급성, 독성 반응이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같이 있어서 물컵을 당장 갖다 줄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죠. 수진 언니한테서 답장이 왔는데 일단 민준 오빠 치료받게 하고 시어머니 눈을 피해서 물컵을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시어머니 혼자 민준 오빠랑 있게 하지 말라는 경고도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돌아갔는데 시어머니께서 민준 오빠 침대 옆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민준 오빠는 링거를 맞으며 힘없이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는 오빠의 손을 잡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렇게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오빠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침대 반대편에 서서 민준 오빠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절대 시어머니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이틀이 지났어요. 민준 오빠는 링거를 맞으며 병실에 누워 있었고 저는 한시도 오빠 곁을 떠나지 않았죠. 시어머니도 계속 병실에 머물면서 오빠를 간호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수진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는 약사 선배한테 물 샘플을 보내려면 빨리 갖다 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병원을 빠져나갈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면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때다 싶었어요. 저는 가방 속에 숨겨둔 물컵을 꺼내서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었죠. 민준 오빠한테 친구 만나고 오겠다고 말하고 서둘러 병원을 나왔어요. 수진 언니가 알려준 약국으로 가는 동안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죠. 약국에 도착했을 때 수진 언니가 먼저 와 있었고 언니 옆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약사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약사 선생님이 물컵을 받아들고 천천히 들여다보시더니 일단 간이 검사부터 해보겠다고 하셨죠. 물 샘플을 채취해서 여러 가지 시약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는데 저와 수진 언니는 숨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간이 흐르고 약사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는데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약사 선생님이 안경을 벗으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치사량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부전을 유발하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정말이었구나.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구나. 수진 언니가 제 어깨를 꼭 잡아주면서 이건 살인 미수라며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 오빠한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는데 받자마자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으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는데 수진 언니가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더니 같이 병원으로 뛰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준 오빠는 응급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오빠를 둘러싸고 있었고 각종 의료 기기들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죠. 저는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는데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환자분 어머니께서 약을 드렸는데 그 후로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또 뭔가를 먹인 거예요. 저는 응급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는데 시어머니께서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계셨죠. 시어머니가 민준이 괜찮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어머님이 뭘 먹이신 거예요? 그냥 소화제인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당황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저는 결혼 첫날 밤에 시부모님 대화 다 들었다고 소리쳤어요. 제 건물 때문에 절 죽이려고 한 거 다 안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내가 들었다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 순간 수진 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증거 다 있다고 말했어요. 물 샘플 검사해봤는데 독극물 검출됐다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이내 비웃는 표정으로 변했어요. 그게 증거가 될 것 같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함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 저는 민준 오빠한테 전부 말할 거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민준이는 절대 제 편을 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자기 말만 듣고 자란 애라면서요. 시어머니의 차갑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민준 오빠가 침대에 누워서 힘없이 눈을 뜨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죠. 서연아, 어머니가 뭔가 이상해. 그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귀를 가까이 대야 했는데 민준 오빠도 눈치챈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려. 저는 민준 오빠의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민준 오빠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 계속 머물면서 오빠를 간호하는 척했는데 제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죠. 이틀 후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들고 오셨어요. 저와 민준 오빠 그리고 시어머니가 진료실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급성 독성 반응으로 판단된다면서 혈액검사 결과 비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집에서 먹인 건 평소에 먹던 음식뿐이라고 하셨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을 드셨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계속 노출되면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요. 민준 오빠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에는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던 거예요. 저는 민준 오빠의 손을 더 꼭 잡으면서 생각했죠. 이제 말해야 할 때라고요. 병실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 저는 민준 오빠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결혼 첫날 밤에 들었던 대화, 물컵에 독을 탔다는 거, 약사 선생님한테 검사받은 결과까지 전부 말이에요. 민준 오빠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는데 제가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주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아, 이게 정말이야? 오빠,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다 증거가 있어. 민준 오빠가 머리를 감싸쥐면서 신음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민준 오빠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으셨죠. 저는 용기를 내서 오빠한테 다 말했다고 했어요. 제가 결혼 첫날 밤에 들었던 대화도 물에 독을 탔다는 것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웃음을 터뜨리면서 민준이한테 이 말 믿냐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민준 오빠가 힘없이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자기 몸에서 독극물이 검출됐다고 말했어요. 그건 내가 밖에서 뭘 먹어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민준 오빠가 고개를 저으며 서연이가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더 이상 온화한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죠.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민준 오빠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왜 그랬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민준이한테 강남 건물이 필요하다면서 서연이만 없으면 그 건물이 민준이 거라고 했어요. 민준 오빠가 소리쳤어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서연이만 있으면 돼요. 시어머니는 비웃으면서 민준이는 자기가 키운 대로 살면 된다고 했어요. 자기 말만 듣고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면서요. 전 어머니 아들이 아니에요. 민준 오빠가 절규하듯 소리쳤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병실 문이 열리면서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시끄럽다는 다른 환자들의 항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죠.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준 오빠가 막아섰어요.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대항하는 오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저희는 병실에서 대치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민준 오빠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민준 오빠는 더 이상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물 샘플 검사 결과, 민준 오빠의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해뒀던 시어머니의 자백까지요.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민준 오빠를 쳐다보며 다 너를 위해서 한 거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준 오빠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경찰이 떠나고 병실에는 저와 민준 오빠만 남았어요. 민준 오빠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하자 오빠가 제 손을 뿌리쳤던 거예요. 서연아, 미안해. 나 혼자 있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울고 있는데 수진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는 잘했다면서 위로해줬지만 저는 속이 너무 쓰렸어요.
민준 오빠가 절 원망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흘이 지났어요. 민준 오빠는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병실에 함께 있어도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오빠를 지키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오빠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 나 좀 봅시다. 할 얘기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서 계셨는데 처음 보는 분이었지만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죠. 여자분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저를 병원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사람들 눈을 피하는 것 같았죠. 여자분이 자기는 민준이 고모 은혜라면서 민준이 아버지 동생이라고 소개하셨어요. 민준 오빠한테 고모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 쪽 가족들과는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거든요. 은혜 고모님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사진 속에는 민준 오빠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와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가 함께 서 있었죠.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고 여자는 배가 불러 있었어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고모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란이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전처도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전처라고요. 고모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이 민준 오빠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라면서 오래전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는데 사진 속 여자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느껴졌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고모님이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얘기해주고 싶다면서 지금은 민준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서연 씨, 미란이가 체포됐다는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당신이 민준이를 지켜준 거 정말 고마워요. 고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민준이한테 전해주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고모가 있다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따뜻한 분이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가족들과 연락을 끊게 했던 거예요. 고모님이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민준 오빠가 퇴원하면 같이 식사하자면서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받았어요. 은혜 고모님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것 같아서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고모님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 거예요. 민준이 혼자 아니라고 꼭 전해주세요. 저는 복도에 서서 고모님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에는 사진과 명함이 들려 있었죠. 사진 속 여자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모님이 미란이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하신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병원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민준 오빠한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말이에요.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빠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어요. 민준 오빠가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죠. 그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오빠 침대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방금 오빠 고모님을 만났어. 민준 오빠의 눈이 커졌어요. 고모? 저는 사진을 꺼내서 오빠한테 보여줬어요. 민준 오빠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오빠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래. 민준 오빠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놓칠까봐 제가 오빠 손을 잡아줬죠.
고모님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주신대. 오빠가 퇴원하면 만나자고 하셨어. 민준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진만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죠. 며칠 후 민준 오빠가 퇴원했어요. 몸 상태는 많이 좋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죠. 은혜 고모님이 연락을 주셔서 우리는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준 오빠는 가는 내내 말이 없었는데 손을 꼭 쥐고 있는 게 느껴졌죠. 한식당 개인실에 들어가자 은혜 고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고모님은 민준 오빠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죠. 민준 오빠도 울먹이며 고모님을 안았어요. 두 분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를 시키고 나서 은혜 고모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준 오빠가 알아야 할 게 있다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은혜 고모님이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25년 전 민준 오빠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 있었는데 사진 속 그 여자였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도 있었는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갔다고 했어요. 당시 민준 오빠 아버지는 강남에 상가 건물 3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시세로 500억은 넘는 재산이었대요. 전 처분이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고 절반을 요구했다면서 변호사들도 전 처분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은혜 고모님이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어요. 재판 시작 일주일 전에 전처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요. 민준 오빠가 숨을 멈췄어요. 저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고모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트럭과 충돌했는데 천장에서 즉사였대요. 가족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 조사가 있었다고 해요. 가족들이 의심해서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때도 경찰이 조사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경찰은 몇 달 동안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대요. 사고 당시 민준 오빠 아버지는 회사에서 회식 중이었고 수십 명의 증인이 있었다고 했죠. 트럭 운전사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고 블랙박스도 없던 시절이라 확인할 방법이 없었대요. 결국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이 났던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사고 후 재산분할 소송은 자동으로 취소됐고 모든 재산은 민준 오빠 아버지한테 그대로 남았대요.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나타났던 거예요. 민준 오빠 아버지 회사 격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면서 나타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준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전처분 사고랑 관련이 있다는 건지 말이에요. 고모님이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상황이 너무 의심스러웠다고 하셨어요. 재판 직전에 사고가 나고 그 직후에 시어머니가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은혜 고모님이 한숨을 쉬면서 말을 이었어요. 재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대요. 회사 재산을 하나씩 자기 명의로 옮기기 시작했고 통장 관리도 전부 자기가 했다고 해요. 민준 오빠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눈빛이 죽어 있었고 시어머니 말만 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연락 끊으라고 했대요. 특히 전처 소생 아들을 키우던 친척들과는 아예 담을 쌓게 했던 거예요. 그 아이한테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냈다면서 결국 친척들이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했고 그래서 15살에 가출했다고 하셨어요. 민준 오빠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은혜 고모님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지금도 그 아이를 찾고 있지만 소식이 없다면서 20년이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준 오빠가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번 일로 과거 사건도 다시 조사할 수 있을지 물었어요. 고모님이 경찰한테 재조사 요청했다면서 시어머니가 이번에 똑같은 짓을 했으니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고모님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셨어요. 당시 사고 기록이라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민준 오빠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25년 전 교통사고 조사 기록이었죠. 고모님이 민준 오빠한테 증언해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민준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말해야 한다면서요. 민준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요. 25년 전 사건의 진실도, 저희한테 일어난 일의 진실도 전부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은혜 고모님이 민준 오빠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면서 고모가 함께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준 오빠는 그제야 조금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직 슬픔은 남아 있었지만 싸울 힘이 생긴 것 같았죠. 은혜 고모님과의 만남 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꺼냈어요. 물 샘플 검사 결과, 민준 오빠의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시어머니의 자백을 녹음한 파일까지요. 은혜 고모님이 주신 25년 전 사고 기록도 함께 챙겼어요. 서연아, 괜찮겠어? 민준 오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끝을 내야 할 때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혜 고모님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민준 오빠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집에서 쉬고 있었죠. 경찰서에 도착해서 형사님을 만났어요. 시어머니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가져온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물 샘플 검사 결과지, 민준 오빠의 독극물 검출 기록, 녹음 파일, 그리고 과거 사고 기록까지요. 형사님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증거들을 검토하는 동안 저와 은혜 고모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첫날 밤에 들었던 대화부터 민준 오빠가 아팠던 것, 그리고 25년 전 전처분의 의문스러운 사고까지 전부요.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충분하니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면서 시아버지도 같이 조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틀 후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긴급 체포됐다는 거예요. 저와 민준 오빠는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실 앞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준 오빠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죠. 한참 후 형사님이 나오셨어요. 형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먼저 자백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계획을 알고 있었대요. 아니,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함께 계획했던 거였죠. 25년 전 전처분 사고도 두 사람이 함께 꾸민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트럭 운전사에게 돈을 주고 사고를 내게 했고, 시아버지는 회식 자리에 있으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거예요. 전처분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손에 넣은 후 시어머니는 임신했다며 나타났고 두 사람은 재혼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저를 천천히 독살하고 제 재산을 손에 넣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민준 오빠가 벽에 기대면서 신음했어요. 자기 아버지까지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모든 걸 자백했는데 시어머니한테 협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25년 전 사고 후 시어머니가 자기도 공범이라며 평생 입 다물고 살라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말을 따라야 했다고 했대요. 하지만 증거들을 보면 시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게 분명하다고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일도 시아버지가 물에 독을 타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었던 거예요. 형사님이 저희한테 조사실로 들어가겠냐고 물었어요. 시부모님이 민준 오빠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요. 민준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두 분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차갑게 웃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민준 오빠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민준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돈 때문이지. 뭐가 그렇게 이상해. 그 말에 민준 오빠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시아버지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한테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고 했어요. 돈이 생기니까 좋았고 시어머니 말을 따르는 게 편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계획한 거라고 자백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괴물이었던 거예요. 형사님이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 모두 살인 미수와 과거 살인 사건으로 기소될 거라면서 형량이 상당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사실을 나올 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민준아, 넌 평생 이 죄책감 안고 살 거야. 하지만 민준 오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찰서 밖으로 나왔을 때 민준 오빠가 주저앉았어요. 저는 오빠를 꼭 안아줬죠.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25년 전 사건도 저희한테 일어난 일도 전부요. 이제 법이 판단할 차례였어요. 석달이 흘렀어요. 그동안 경찰 조사가 계속됐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죠. 재판날 아침 저와 민준 오빠는 법원 앞에 섰어요. 은혜 고모님도 함께였고 수진 언니도 와줬죠.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두 분 다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재판장님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님이 먼저 기소 내용을 설명했어요. 살인 미수, 독극물 사용, 재산 편취 미수, 그리고 25년 전 살인 교사 혐의까지요. 시어머니 변호사가 일어나서 무죄를 주장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함한 거라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죠. 하지만 검사님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물 샘플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전문가가 나와서 증언했는데 물에서 검출된 성분이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부전을 일으킨다고 명확하게 말했죠. 그리고 민준 오빠의 혈액 검사 결과도 제출됐어요. 똑같은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의료 기록이었죠. 시아버지 변호사가 반박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다음으로 제가 녹음한 파일이 재생됐어요. 시어머니가 자백하는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죠.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날의 공포가 다시 떠올랐어요. 민준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아줬죠. 은혜 고모님도 증인으로 나섰어요. 고모님은 25년 전 사건에 대해 차근차근 증언하셨어요. 전 처분이 재판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 그 후 시어머니가 나타난 것, 그리고 재산이 모두 시어머니 명의로 넘어간 것까지요. 고모님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 사고 기록도 증거로 제출됐어요. 검사님이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경찰이 25년 전 트럭 운전사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운전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시 어떤 여자한테 돈을 받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면서 졸음운전이라고 거짓 진술했다고 자백했죠.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운전사가 사진을 보고 그 여자가 시어머니라고 확인했어요. 25년이 지났지만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변호사가 황급히 반박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공범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25년 전 사고도 함께 계획했고 이번 일도 적극적으로 도왔다면서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노려봤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자백했어요.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어요. 매번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증인들이 증언했죠. 마지막 재판 날이었어요.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장미라는 살인 미수, 살인 교사 등의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피고인 박철수는 살인 미수 방조, 살인 교사 공범 등의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했죠.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준 오빠도 제 옆에서 울고 있었고 은혜 고모님도 눈물을 닦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끝까지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었어요. 재판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두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고 잔인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정을 나올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준 오빠가 저를 부축해줬죠.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수진 언니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서연아, 정말 잘했어. 내가 해냈어. 은혜 고모님도 저희를 안아주셨어요. 이제 진짜 끝났다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준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위험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라고 말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은혜 고모님, 수진 언니, 그리고 저와 민준 오빠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와 민준 오빠는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고 처음으로 진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시댁 아파트에서 나온 후 우리는 모든 걸 새로 시작했어요. 가구도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벽지 색깔도 함께 정하면서 우리만의 집을 만들어갔던 거예요. 주말 아침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민준 오빠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거예요. 민준 오빠가 갑자기 제 뒤에서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몰라봤다면서요. 민준 오빠는 가끔씩 이렇게 사과했어요. 자기 부모님 때문에 제가 고생했다면서 자책하곤 했죠. 저는 오빠를 돌아보며 그만하라고 했어요. 오빠 잘못이 아니라면서 우리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죠. 민준 오빠도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나서 민준 오빠는 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간단한 토스트와 계란이었지만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죠. 식사를 하다가 민준 오빠가 물었어요.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다면서 어떻게 할지 물어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민준 오빠를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민준 오빠를 쳐다봤는데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지 않기로 했다면서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매여 살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 결단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부모는 부모니까요. 하지만 민준 오빠는 단호했어요.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오빠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죠.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오빠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물기를 닦았는데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오후에 은혜 고모님이 찾아오셨어요. 고모님은 우리 집에 자주 들르셨는데 민준 오빠한테 부족한 가족의 따뜻함을 채워주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고모님이 과일을 깎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준 오빠 형을 찾는 일은 계속하고 있다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준 오빠도 고모님을 도와서 형을 찾겠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면서요. 고모님이 가신 후 저와 민준 오빠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죠. 저는 문득 제 건물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강남 상가 건물이요. 그 건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됐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건물은 여전히 제 명의로 남아 있었지만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건 재산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준 오빠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서 물었어요. 행복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대답했죠. 창문 너머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더라고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숨겨진 비밀도 없었으니까요. 민준 오빠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고 우리 둘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다고. 우리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서툴렀지만 함께라서 즐거웠고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먹어서 행복했죠.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민준 오빠한테 말했어요.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지만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다고요. 민준 오빠도 그렇다면서 저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일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누구나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면 결국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